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의 구치소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문회는 불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여당 일부 의원들과는 만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니 직접 발걸음을 한 건데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반쪽짜리 청문회는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사법부의 재판보다 국민과 역사의 재판이 엄정하다는 걸 모르느냐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서 궤변의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익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의 영역을 국회로 끌고 오는 건 망신 주기 의도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변론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은 김민전 의원과 함께 오는 7일 대통령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구치소를 방문하는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 안팎에선 중도층 민심이 떠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이것을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반환점을 돌았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고 대통령과의 접촉을 독려할 수도 만류할 수도 없는 여당의 속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며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탄핵 심판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데도 이를 희화화하려는 것 같다며 아무 일이 아닌 심각한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선 최근 늘어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여당의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치소나 극우 집회가 아닌 국민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당 차원의 입장과 달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증언에 힘을 싣는 한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엔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그 틈에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모순에 빠졌다는 여당 지적인데 민주당은 재판 지연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절차라며 탄핵 심판에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진행된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는 증인 3명이 출석해 체포조 의혹 등 쟁점을 놓고 7시간 가까이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헌재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는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보고를 많이 받아왔고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포고령에 따른 수사 차원은 아니었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투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내일 변론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내일 열리는 6차 변론에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각각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곽 전 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나와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요원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상황 전후로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시민을 보호하라, 또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헌재 오늘 브리핑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헌재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는 13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은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업무자의 국적 통계와 선거 연수원 CCTV 등 자료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한 총리는 직접 참석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양측의 주장과 추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직전 다수의 국무위원이 우려의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쳤지만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란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 소추인단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한 건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내란몰이만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절차가 지연되는 것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총리를 어제 비공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한 차례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당시 경찰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방문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출석시켰습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추가로 물은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5명에 이릅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을 뛰어넘은 건 물론 28년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 안팎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붙잡겠다며 법원을 습격하고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공격하고 취재진도 폭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모두 65명에 달하는데 지난 1997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에서 폭력 시위로 19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 2009년 해고에 반발해 폭력 시위를 벌인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보다도 한 명이 많습니다. 구속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당시 직접 법원에 난입하고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100명가량을 특정했는데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집단으로 국가시설을 파괴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중대한 법치주의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주 수사도 아주 단호하게. 앞서 지난달 18일과 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법원의 재산 피해만 7억 원 안팎이 발생했고 경찰 5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재판 하루 전인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 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면서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헌재가 이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기각돼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인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1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를 이후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9일에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이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있었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나와서 7시간 가까이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몇 분이 나왔는데 어제의 재판이 이제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미 증인으로 나온 바는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에 굉장히 우호적인 진술을 해줬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영
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일부 진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밝히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진우 사령관이 공소장의 내용,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공소장 그리고 특히 김영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다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냥 마무리 단계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한 이야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와 검찰에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 무리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금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런 규정을 따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지금 명확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좀 본격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되어 있는 증언들이 지금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의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은 정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재판을 보면서 조금 더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제 국회 측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번 탄핵 심판에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 측 증인이라고 하니까 국회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국회 측에서 이제 증언으로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각자의 변호 전략에 따라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을 바꿨죠. 아무래도 자신은 체포와 관련해서는 좀 관여도가 낮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만 좀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무죄나 또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부하 수행자 정도로 해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인영 방첩사령 같은 경우는 관여의 정도가 너무 높죠. 대통령과의 충암고 선후배 사이이고 본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도 홍장원 차장에게만 한 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했고 또 체포조 관련해서도 아마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지시를 했을 겁니다. 헌재는 생방송이고 또 이것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측면에서 생방송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거나 또는 명확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 측이 좀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통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제한된다. 이건 사실상 검찰에서의 진술에 어느 정도 무게를 주는 축이기 때문에 사실 외견상 보여지는 것과 달리 대통령 측에 오히려 좀 불리한 증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네,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격려차 전화했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의아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 하에서 홍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급박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비화폰으로 직접 통화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군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어떤 안부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엄 사무가 아니라 간첩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뜻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간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뭐 북한에서 온 간첩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의 워딩들을 봤을 때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심리 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증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추후적으로 좀 더 조사가 되고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에 있어서 맞춰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장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격려 전화를 뜬금없이 하겠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정신이 없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뭐 계엄사령관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말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해외 정보 파트를 맡고 있는 홍장군 차장에게 전화해서 그래 몇 년 전에 해외 갔다 왔지 고생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홍장군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뭐 예산도 지원하고 조직도 지원해줘 방첩사에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 보니까 명단을 불러주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러면서 그 전 대법관까지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장군 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야 목적어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말로 알고서 정말 기가 차서 이걸 그만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장군 전 차장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을 증인신문할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게 다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정원에다가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국정원장의 부재로 잘못 알고 국정원장이 부재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 전화할 일이 있으니 뭐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럼 국정원장이 부재인 줄 알고 그럼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 자체가 이제 단순 격려 차원은 아니다라고 지금 좀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홍장원 차장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에다가 지시를 내리면 그냥 국정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홍장원 차장의 이 진술 경위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알려진 대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직 처리를 했고 그리고서는 그 바로 다음부터 체포 명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어딘가에서부터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조사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사를 할 때 지금 뭐 국정원장이 그때 뭐 어디에 있었는지 국정원장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면 수사 단계의 그 기록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걸러질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장 자체 내용도 본인이 이야기한 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 조사 기록에 대해서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소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는 당황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야할 것처럼 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제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변호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경우에는 최소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죠. 그런데 본인은 체포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위헌위법적인 게 체포조 운영한 것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건데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라고 했는데 이걸 자백을 했었는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하면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생겼고 만약에 이 부분만 없다면 내가 무죄나 부와 수행자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설마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했겠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명령인 줄 알고 지시를 받은 것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줄이고자 그런 진술의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진우 방위사령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데 네.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오염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자유롭죠. 일단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체포 명단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도저히 지금 이걸 체포하면 100% 자기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유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래야 되는데 위증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걸 회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방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쨌든 그 둘 쪽에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결과적으로는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명단에 대해서 싹 다 잡아들인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첩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좀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단 쓸 때 왜 이게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군은 본인들이 그냥 검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에다가 검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명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도 그렇고 여인영 사령관이 어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습니다만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또 인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거 지원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차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증언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들여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문서 작성이 아니지 않느냐.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영식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게 체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까지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 여부를 문의했던 것 같고, 메모지에 대해서도 정말 다 들어서 쓴 게 맞는지, 그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사람에 대한 위치 추적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이 포고령을 근거로 아마 위치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했을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들에 대한 체포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의식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있어서 정확히 하나하나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 것이고, 위치 추적은 체포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또 국가수사본부장 쪽에 체포를 지원할 명단을 요청했고, 그걸 국회 근처에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부탁해서 국회 근처에서 보기로 한 거거든요.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결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또 한 이야기 중에 그 체포 명단이라는 그 여인영 사령관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평소에 군에서 이렇게 입에 붙도록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결도 조금씩 달랐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킨 거는 자신의 지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시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게 많은데 이건 이렇게 인정한 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투입은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러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관위 전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가동 과정에서 어떤 점검을 지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점검을 지시한 것이지, 그 군대에 보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해서 뭐 시원 벙커로 보낸다거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근데 내 지시를 위반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뺏었거든요. 직원들의 핸드폰을. 그리고 투입될 때 야구 방망이, 뭐 망치, 두건, 복면 이런 걸 갖고 갔어요. 케이블 타이. 그러면 누군가를 체포해서 복면을 씌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려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 차원은 아니었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입한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아까 선관위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의 비상계엄 이후에도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그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정부에서의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정원이 일부만 열어보았을 때도 비밀번호가 1, 2, 3, 4, 5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선관위의 군 투입은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에 있어서 들어간 뭐 계엄군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까지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종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해서 검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지금 그것을 신청을 기각했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지금 뭐 선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의 핵심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공방이 올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워낙 국회에서도 나와서 얘기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방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도 계엄 전에 여러 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약점을 좀 공격할 것인가, 즉 곽종근 사령관 너도 많이 개입돼 있잖아 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도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까지 여론의 TV에 나왔던 정도 수준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기존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일 또 김현태 특임담장이 나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출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707 단장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곽종근 사령관과 707 단장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요원이든 의원이 지금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707 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 이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저께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보면 또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 민주당 쪽 유튜브에 나왔을 때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의원이죠 하니까 약간 말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는 결과적으로는 요원도 끌어내고 의원도 끌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형사법정에서도 뭐 다루어지겠습니다만 내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707 특임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 박춘섭 수석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 때문에 증인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이 되었었던 쪽지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정말로 어떤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내일 발언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지연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때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보고 이게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추정되는데 이때는 시간이 끌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학력이 허위거나 재산이 학력이거나 경력이 허위라고 한다면 명확한데 행위가 허위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몰랐다, 기억에 대한 부분을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이 아니다. 이제까지 합헌 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뭐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각하해버리면 바로 그 재판부에서 그냥 결정하고 바로 또 본안 사건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법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좀 따져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이 제청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청은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헌법률 심판이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제청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낙태죄라든가 또는 간통죄에 있어서 과거에는 다 낙태를 하는 게 위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간통을 하는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게 위헌이 됐고 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됐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재판부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번번이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로 가게 되면 재판이 다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한 경우에만 항소심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청을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항소심 재판이 막히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피고인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심을 2년 넘게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항소심이라는 것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본인의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으로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 저는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항소심 첫 길 전에 이미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서가 나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항소심 첫 길에서 재판부가 2월 26일에는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3월 12일까지 신권을 받지 않겠다는 걸 보면 3월 중순 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미 제청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변호인의 의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각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재명 대표의 당당한 모습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내 입지에 있어서도 비명계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각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필요하다면 응하겠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과 민생이 나빠지는데 망설일 때가 아니라며 추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여당은 야당 발목 잡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이게 산당이다, 산당.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이 대표는 수출 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합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압박에 국민의힘도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분야에 한해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해 처리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상반기에 예산을 미리 당겨 집행하는 게 먼저란 기존 입장 역시 강조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이런 법률안과 같이 논의하자라고. 여당도 민생 행보에 맞불을 놨는데 반도체 특화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더딘 반도체 특별법 문제도 꺼내들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건 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50시간 제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일이고.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저마다 민생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딥시크 충격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현주소가 재조명되며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막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반도체 생산 공장 첫 삽을 두고 삼성전자도 6기의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달하는 1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많이도 필요해요. 근데 발전원이 멀리 있습니다. 장거리에 전력망이 필요한데 전력망 구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 반발이 제일 어려워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회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에 발목이 잡힌 상태.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 개발자에는 주 52시간 적용에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겁니다. 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달 내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 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을 만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첨예한 경쟁 속에 업계 수건이었던 두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이 1년 새 12배나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러 목적이 교육이라고 밝힌 북한 주민이 60%나 된다는데 실제로는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동자 파견이 많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은 모두 13,000여 명으로 불과 1년 새에 무려 12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2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급격한 증가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해제와 별개로 지난해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다방면에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마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북러 신조약 이것이 중요한 계기점이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러시아를 찾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60%가 입국 목적을 교육이라고 밝혔고 사업 때문에 왔다는 사람은 23%였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유학생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미 지난해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러시아의 노동자 송출도,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서 금년 들어서 4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도 6천여 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여행사가 나선 경제특구와 원산 갈마지구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북한이 대북 제재를 넘기 위해 여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생긴 북러 간의 균열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릴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생포된 북한군 증언을 통해 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더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수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On the real high end, maybe 50% casualties among the North Korean forces, with as many as 1,000 killed. I mean, those are pretty staggering numbers of casualties for a force of 11 to 12,000. 전쟁에 따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비용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변방이나 교도소 출신으로 모스크바 엘리트 집안 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지만 조직적이지 않고 러시아군과의 결집도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very little food that they're carrying with them, little water, almost no cold weather gear, but lots of ammunition that they have to fight and have been willing to die.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북러 간 균열도 보이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비해 장갑차가 덜 제공되는 등 열악한 조건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러 간 균열을 이용해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괜찮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24시간 안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의 15%, 원유와 농기구 등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관세와 함께 무기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 등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나섰습니다. 중국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I've never seen the deficit with China is about $1 trillion. Think of it, $1 trillion. They're using our money to build their military. 중국이 10일부터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24시간 내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5% 관세 부과 압박에 펜타닐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책을 들고 나온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협상 과정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No, we'll speak to hi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At the appropriate time. Do you think that conversation can lend itself to the type of freeze that it meant for the tariffs for Canada and Well, we'll see what happens.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중 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는 물론 세계 교역 위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취임 초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시작한 사직한 전공의도 휴학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 결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가 일제히 사표를 던졌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휴학은 불허하는 강공으로 맞섰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전공의 수련특례 등 뒤늦게 나온 유화책도 성난 의료계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훼손을 끼친 의료 계약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홍역을 치른 지난 1년, 주요 병원 수술 건수는 갈등 전에 70% 수준을 회복했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대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눈높이에 맞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이달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 출구는 한참 멀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입춘 한파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 울릉도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작업에 나선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이 빨리 그치기를 바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 전체가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눈길로 변한 도로에서는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속절없이 내리던 눈이 잦아들자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나섭니다. 10cm 넘는 눈이 내린 만큼 이제는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눈만 치우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괴롭죠. 네. 제주는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있는 중산간 지역에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커다란 고드름들이 이번 한파가 얼마나 추웠는지 보여줍니다. 입춘 한파가 몰고 온 폭설에 길이 통제되는 등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잦아들자 이틀 만에 택배 배달에 나선 기사도 골목마다 쌓인 눈에 힘이 듭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골목 안에 이제 배달하다 보면은 그 들어가기가 참 차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걸어서 배달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울릉도도 폭설에 섬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버스는 힘겹게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고 공무원들은 바닷물로 긴급 제설 작업을 합니다. 울릉도는 이번 한파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며 사흘째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과 충청 이남 서해안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오겠고 이후 다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역시 제주 산간과 호남, 충남을 중심으로 최고 10에서 15cm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의 구치소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문회는 불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여당 일부 의원들과는 만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니 직접 발걸음을 한 건데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반쪽짜리 청문회는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사법부의 재판보다 국민과 역사의 재판이 엄정하다는 걸 모르느냐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익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의 영역을 국회로 끌고 오는 건 망신 주기 의도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변론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은 김민전 의원과 함께 오는 7일 대통령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구치소를 방문하는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 안팎에선 중도층 민심이 떠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이것을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반환점을 돌았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고 대통령과의 접촉을 독려할 수도 만류할 수도 없는 여당의 속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일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부터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비롯한 증인 3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에 대한 철수 지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던 다른 군 지휘부와 달리 적극적인 진술이 예상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했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르는 인물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을 뿐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선 군 장성들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통화 내용을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도 체포 명단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기록을 인용한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면 나중에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법적 효력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진술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증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끝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아쉬움을 남겼고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이 억지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내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앞서 민감한 답변을 거부했던 군 출신 증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탄핵을 지지한다는 배지를 달고 일한 마트 노조원들에 대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매장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좌표 찍기에 나선 건데요. 진영을 불문하고 온라인 기사에 몰려가 여론을 선점하려는 모습도 보여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마트 직원 얼굴 사진과 함께 지점 전화번호가 적힌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일부 마트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배지를 달고 근무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겁니다. 이후 마트에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마트를 찾아가 노조원 색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기자 조합원들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탄핵 버튼을 착용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까지 느끼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3만 명 가까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선 특정 기사의 주소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은 해당 기사에 몰려가 이른바 댓글 정화 작업을 벌이는데 선관위 선거 조작이 의심된다는 댓글을 잇따라 추천해 상위권에 표출되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좌표 찍기에 나서는 건 탄핵에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텔레그램 방에 기사가 공유되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립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댓글 여론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화 작업이라고 말은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결국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대세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만약 매크로 등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조직적인 댓글 선점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어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 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계엄 사태 이후 극우 집회 등에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당 법률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 전 목사를 내란 선전과 소유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구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내란 혐의 국조특위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구판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과 연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위헌 법률 심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 가운데 단 3명만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이번 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잠룡들의 몸풀기가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친명계 핵심 인사들은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장 친기업 중심 우클릭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실용주의는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복당 신청으로 적극적 정치 활동을 예고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제를 풀어가는 걸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 역시 포용을 주문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고전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두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는 등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무너졌으니까 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그런 걸 수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서둘렀지 않았느냐.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라며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비명계 인사들이 개헌론에도 불을 지피는 걸 두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장 시급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남 남해의 한 마을 안에서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 포수가 자신이 잡은 까치를 고양이가 챙기려 하자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남해군 한 마을의 카페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나와 소리가 난 쪽을 살핍니다. 한 남성이 전신주에 있던 까치에 공기총을 쏜 건데 그 총성에 깜짝 놀란 겁니다. 총에 맞은 까치에 고양이가 다가가자 이 남성이
또 공기총을 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창문 쪽으로 총구를 빼서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향해서 총을 쏘셨어요. 그래서 보고 저희는 놀랐죠. 이제 일단은 총을 쐈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총을 쏜 남성은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까치나 까마귀를 잡아오면 한전에서 한 마리에 6,000원을 보상하는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주 무겁다고 그런 사진을 하더라고요. 잡고 있으면 떨어지면 아주 고양이 안에 우리 누가 아프다고. 포수가 총을 쐈다는 곳은 마을 안의 도로, 주택, 카페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약 경고 없이 민가 반경 100m 안에서 총을 쐈다면 법 위반입니다. 포수는 고양이에겐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죽은 고양이를 거두어 방사선 촬영을 했더니 납탄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포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에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전직 재정관리팀장 기억하십니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필리핀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모 씨입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까지 바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수십억 국민 세금을 횡령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전 문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골목에 서 있는 시민을 차로 칠 뻔한 장면 등이 주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 씨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보도를 보고 충격받았다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박문진 홈페이지를 통해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더욱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돕고 있는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역 앞 거리. 간식인데 이따 춤추는데 드셔야 돼요. 오늘 아픈 데는요?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길 위 노숙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의 노숙인은 최소 200여 명. 한파 전 위독한 20명을 설득해 병원에 옮겼고 하루 5번 이상 따뜻한 물과 핫팩, 간식을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이렇게 냉동고 추위가 찾아올 때면 매일 밤 인명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비상대기하며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거리에 계신 노숙인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동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건강 문제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칼바람에 떠는 쪽방촌 주민들에겐 밤 추위 대피소 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동네 목욕탕이 밤새 따스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전 내일 갔는데요. 그 뜨뜻한 물에 한 20-30분 몸 담그고 있고 피로도 풀리고 겨울에는 거의 못 씻었어요. 그 커피포트에다 물 데워서 머리 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요. 오시면은 뭐 가족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뭐 나누고 뭐 간식도 나누고 그 뭐 모욕도 하고 뭐. 서울시는 이달 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직후 저소득 38만여 가구에도 정부와 별도로 난방비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또 비상근무 52개 반 181명 규모의 한파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이틀간 한파 취약 시민 9,900여 명을 돌보고 188명에게 응급 대피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일본 서해안을 따라 내륙 곳곳에는 역대급 한파와 함께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설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오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교통 대란과 물류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인도에 어른 키만큼 눈이 쌓여 통행이 어려워지자 아예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눈길에 갇힌 차를 빼내기 위해 뒤에서 밀며 안간 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밤새 쌓인 눈은 차량의 형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차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これ処理したらもう1日終わっちゃう感じです。そんな簡単には終わらない。 홋카이도에서는 불과 12시간 동안 내린 눈이 120cm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관측 사상 최대입니다. 초중고 370여 곳이 임시 휴업을 하고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과 물류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산비탈 주변은 눈사태 가능성이 커 기상청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雪の量が多くなってくると、場所によって雪崩の可能性というのも出てきます。こういったところにも注意を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남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간사이 지역 효고현도 하루 51cm의 눈이 쌓이는 등 일본 서해안선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 5000m 부근에 영하 42도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강력한 한파로 일본 곳곳의 기록적인 폭설은 주말인 8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눈길 고립에 대비해 방한복, 비상식량,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큰 전환점을 맞은 강원 태백시가 청정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호 태백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이상호입니다. 네. 지난달에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태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태백시가 태백 URL이 선정이 되었는데 세계의 연구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양양공항이나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오게 되면 이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태백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이제 준공이 되면 이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동해안과 삼척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과 산업이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재부에서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성을 보고 고속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올해 국토부에서 이제 경제성, 지역균형 발전성에다가 기술적인 측면,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서 이제 노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노선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고속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태백선 직선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까지는 현재 KTX가 250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시간이면 내려옵니다만 영월, 그다음에 민둥산, 사북, 공안, 태백, 도계 구간은 산악 지형이라서 직선화를 해도 최고 속력이 150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 시민들께서는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2시간 이내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2035년 전까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준공을 해서 교통의 대전환을 좀 이뤄내겠습니다. 사실 이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경우는 건설 계획이 네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네. 태백 시민들이 기다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하, 시민들 뭐 걷기 대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또 좋아들 하시겠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우리 태백시 강원 남부 지역이 발전할 걸 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난해 12월 태백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네네. 주시죠. 우선 이름은 태백 URL로 명칭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태백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138억의 토목공사비가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박사님들이 수백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의 거주 공간이나 또 이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또한 지하 시설이니까 우리 광부분들의 재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국가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년 운영을 하고 나서 방패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이거는 핵폐기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하시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극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벽의 균열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지하 갱내수의 배수구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렇게 해서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죠.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제 얘를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20년 뒤에 방패장 전환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이 방패장이 되려고 하면 해상 운송이 원칙이고 핵폐기물은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방패장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이 태백 URL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올해 예타가 진행이 됩니다. 예타가 진행이 되면 2030년에 지상의 부분 운영을 시작하고 2032년에 지하까지 완전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이다 보니까 예타 면제 사업을 과기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29년도에 지상의 부분 운영을 시작하고 2031년도에 완전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외에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대체 산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국가 주도의 대체 산업인 청정 메탄올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다니듯이 이제 바닷길에는 녹색 해운 항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녹색 해운 항로라는 건 배의 연료를 의미하는 건데 선박 등유가 아니라 청정 메탄올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 첫 번째로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7년까지 2만 2천 톤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10만 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타 조사서에 의하면 현재 500분 정도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경제성이 1.2가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확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이제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하려는 시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태백시는 좀 크게 분류를 하면 철왕권, 장성권, 시내권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이제 설계를 마쳤습니다. 한 20개 사업 정도 3,400억이 올해 착공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내권, 철안권, 장성권에 골고루 좀 분포시켜서 균형 발전을 좀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시장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989년 석탄 합리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35년간 우리 태백시는 13만 인구에서 3만 7천 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 소멸적인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한 인구 소멸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가들 울음소리가 채 100번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가 하나 신생아부터 고3 때까지 키우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태백시가 함께 올해부터 약 1억 3천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난임시설비를 출산당 25회로 확대를 하고요. 산모 케어센터를 해서 아가들을 우리가 직접 케어하겠습니다.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육아기본수당,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는 학업바우처, 그리고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중위소득 150%라는 캡을 좀 씌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음식물을 좀 꼭꼭 씹으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국가가 2개를 하고 태백시가 2개를 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중위소득 100%로 좀 캡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좀 잘하는 사업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힘이 없다 보니까 걷다가 많이 넘어지십니다. 넘어지시면 이 대퇴부 뼈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뼈가 수술을 해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우리 태백시 어르신들께 넘어지지 마시라고 보행기 하나씩을 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네.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도 폐광을 했고 네네. 태백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되지 아, 않았습니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작년 2월에 태백시 유일한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실망감을 좀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 태백시 집행부는 작년에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1월 달에 영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폴리텍 대학 태백센터가 태백산 국립공원 앞에 청소년 수련관에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 잘 왔다고 좀 칭찬을 해주시면 중앙로에 노동부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2027년도에는 폴리텍 대학 태백 캠퍼스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가 올해 이제 장성 시내에 태백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역시 좀 잘하노라 격려를 해주시면 담벼락 없는 캠퍼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장성강업소가 폐광한 곳에 빈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강의실로 활용을 하고 우리 광부 아파트였던 개선 아파트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 기숙사를 좀 쓰겠습니다. 27년도가 되면 역시 영동대학교도 영동대 태백 캠퍼스로 좀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27년도에 들어오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겨울 특별시인 태백시 네네. 겨울 축제가 곧 열린다고 하잖아요. YTN 네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태백시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이 4, 5개월 정도가 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처럼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의 롯데월드가 아마 555m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높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태백산, 또 차량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한백산, 이곳에 늘 눈이 쌓여 있다 보니까 눈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올해는 티니핑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사진도 찍어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은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네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상호 태백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와 대구가 3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찬바람의 실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내일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서해안, 경북에서 눈이 시작돼 점차 그 밖의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관절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방한용품을 착용하면 관절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요. 생선과 견과류를 틈틈이 섭취하는 것도 관절의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